자,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대승불교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교종에서의 화엄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보다 조금 뒤에 등장하게 되는 선종. 사실 달마대사 같은 경우는 더 일찍 도래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홍인 스님부터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집대성하는 사람이 이제 해능 스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 고종 이치하고 그 다음에 측천무 시대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종과 선종 이 딱 두 개만 이해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같은 선종 계열에 속해 있는 천태종을 이해하면 그것까지 이해하면 되고, 이 화엄종과 관련해서는 교종과 관련해서는 화엄종 말고는 법상종 뭐 그 정도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관음신앙, 그 다음에 지장신앙, 그 다음에 문수신앙 정도만 하면 그럼 뭐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선택권에 의해서 화엄과 선, 그 다음에 지장, 관음 뭐 이 정도만 딱 깔쌈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절에 다녀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만 안 하면 매번 그걸 똑같은 이 짓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인도 철학에서는 그렇게까지 대두되는 부분들이 아닌데 왜 중국에서 대두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별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화엄 철학이 중국에서 이런 상적상입,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런 게 이렇게 대두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뭘로 보냐면 이 상직에 대한 부분이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역에 보면 대대법이라고, 주역, 우리 태극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가장 철학적인 국기다. 철학적인 국기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부적 중에 하나입니다. 도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람을 받아들이고, 이제 보통 이제 부적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벽사, 그 다음에 길한 걸 받아들이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겸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마치 불을 켜면 어둠이 스스로 사라지듯이, 같이 세트로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철학적인, 그 다음에 가장 연원이 오래된, 부적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태극이 중간에 여기 이제 8개를 쭉 그리고 여기는 거울로 만들죠. 그래서 거울로다가 이렇게 쫙 비치면, 그거 압니까? 거울로 비춰지면 뭐든지 다 본신을 드러낸다. 뭔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포박자 같은 데 보면 뭐든지 오래되면 정령이 있고 이 안에는 다 어떤 에너지들이 있고 그것이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중국에 보면 꽃도 사람으로 변신해요. 꽃도. 그래서 무슨 국화가 사람으로 변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등 오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사람으로 변신하죠. 그래서 오래된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서 막 뭐가 사람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못 봤어요? 영화에도 있는데 뭐 화피 이런 영화들.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 족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다 외우라 하는데 못 외우겠어요. 근데 거울로 비춰보면 그 본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거울에 대한 신성성이 진짜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거울에 대한 신성성이. 그래서 뭐 우리가 단군 신화 얘기할 때도 천부인 뭐 세 개 그 중에서 거울, 방울, 칼이라더라. 그리고 그 거울을 명도라 그러거든요. 명도, 무속에서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배때기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그 안에 비춘다.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서양에서도 이 거울에 대한 신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라큘라도 거울에는 안 비치잖아. 걔는 본질이 비치는 게 아니고 걔는 안 비치는 쪽으로. 아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춰봐야 돼. 거울로 사람들 이게 상태가 어떤가, 이게 메롱인가 아닌가 이렇게 다. 그래서 뽀샵 처리한 것들을 다 잡는 게 옛날에 거울이라고. 그래서 저거 태극으로 만든 이런 거울 같은 걸 쓰면 다 비춰낸다. 뭐 이런 이 신성성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태극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태극은 우리나라 태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태극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이잖아요.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음이고, 맞죠?
위에가 빨간색, 밑에가 파란색.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누가 나한테 약을 팔아가지고 나 그거 믿었었잖아. 또 왜 위에가 빨갛고 아래가 파란 줄 아느냐? 위에 빨갱이들이 있어서. 야, 나 초등학교 때 나 낚였다니까 거기에. 아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저런 거를.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라서 파란색이고 위에 빨갱이들이 있어서 빨간색이래. 나 그런 줄 알았다. 이게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이 굉장히 똘똘한데 우리 때만 해도 약간 이렇게 좀 얼삥했거든. 그래서 어른이 얘기하면 그런가? 또 이렇게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약을 팔더라고. 근데 이 태극이 이렇게 볼 때 요걸 이렇게 딱 그어 보면 여기 시작점하고 여기에 최대점이 동시에 가요. 최대점하고. 그래서 요걸, 그러니까 하나가 완판으로 되는 경우는 없어. 요걸 이렇게 돌려보면, 그래서 시작과 끝이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게 이게 상대성입니다. 주역에서는 그걸 대대법이라 그래요. 대대법이라고. 대립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상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극을 이렇게만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점떼기 하나씩 더 그리는 경우 보셨어요, 혹시? 예? 요거는 요 색이지. 이제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면, 이거는 빨간색. 원래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검은색, 흰색으로 그렸어요. 옛날에는. 그 색 칠하기가 힘들잖아. 근데 검은색, 흰색은 먹으로만 하면 되잖아. 흰색이 빨간색이고, 빨간색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검은색이 이제 파랑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반대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왕성할 때 그 다음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왕성할 때 여기서 시작이 돼서 결국 그게 동지 생각하시면 돼요. 동지. 하지부터 기울기 시작해갖고, 하지부터 기울기 시작해서, 동지가 되면, 이게 지뢰 목계거든요. 그러면 맨 아래가 이렇게. 동지부터 양기가 하나씩 생겨가지고, 그다음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순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역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이 점떼기 들어가 있는 점떼기 들어가 있는 이 태극은 가장 극성한 곳에 사실은 반대가 들어가 있다. 그게 상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상즉 상입. 그래서 저런 사고들이 인도에서는 상즉삭임이나 이런 사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사고방식이고, 저렇게 되는 이유는 주역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맹자에 보면 만물계비와 모든 것은 나에게 다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하는 유심론적 구조거든요. 그게 유심론적 구조. 그런 철학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위진현학 때 가면 그게 삼연학 그렇게 해서 주역이 이제 또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수나라, 당나라 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싹 끊어내고 현수법장이나 아니면 천태지자대사가 어떻게 저런 사고를 하지라고 하면 굉장히 천재적인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앞에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더라.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하루아침에 만들었으면 진짜 천재적인데 사실은 그 앞에 투지폰이 있었고, 그 앞에 더 앞으로 가면 뭐 삐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CT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투지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 PDF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PD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이런 거 오면 사인해 주세요. 안 그러면 등기 오면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로 집대성해서 또 다른 거를 딱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앞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이걸 뜬금없이 만들었어. 그러면 대단하지.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인간은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워. 다 앞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들을 종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것들을 하나 도약시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태나 이런 현수법장 스님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쉬워요.
그리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끊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때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 때가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대부분 우리 선배도 아닌데,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약간 특이하게 공부해서 그래요. 원래 동아시아에 공부하는 방법은 저처럼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가는 방식이에요. 불교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를 어느 정도 이상 다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서구식 교육은 어떻게 된 거냐면, 마치 메스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수술해내듯이, 그러니까 한의학 생각하시면, 한의학은 하나의 장기가 안 좋으면 그 장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장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그 앞에 장기를 치료를 해줘. 그렇게 해서 그걸 보충해주면 이쪽 에너지가 이쪽으로 가면서 전체를 다 조화를 보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유기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전체를 어떻게든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관점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동아시아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서구 방식은 뭐냐면, 이것들을 다 잘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마치 벽돌 쌓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동아시아의 교육론은 예술적이고, 예술적이라는 게 뭐냐면, 동양화라고 그래봐. 석화 대원군이 난을 쳐. 그러면 그냥 쭉쭉쭉 그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공간 분할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염두에 두고, 여기 좀 남은 것 같으면 하나를 더 하고, 그래서 여백이 크게 보이게도 하고 작게 보이게도 하고 나름의 공간 배치를 자기가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일회성인 거고, 그 다음에 전수가 잘 안 돼, 단점이. 그리고 전체를 봐야 되고, 전체 시각을 봐야 되고. 그런데 서구 방식은 뭐냐면 마치 벽돌을 쌓는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쭉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그 다음에 양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도 그렇죠. 어디가 안 좋으면 거기를 치료하는 거죠. 내가 어떤 장기가 안 좋아, 그럼 거기를 치료하는 거죠. 그 주변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는 분석적인 거고, 하나는 통합적인 거, 하나는 전체적인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시적인 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식 사고를 가진 그러한 학습 배경하에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마구 주워오는 방식을 쓰는 거고, 고물상이지. 고물상이지. 오만 때만 거를 다 넣는 방식을 쓰는 거고,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딱 자기 전공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해도 그냥 밑바닥부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당연히 인도적인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인도 이전에, 불교 이전에 있었던 뭐 바라문적인 거라든지 인도 수명이라든지 여기서부터 찝쩍거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하고,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오면 중국 불교 이전에 중국의 은나라 때부터 갑골이 어떻게 됐다더라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내가 화엄종의 현수법장을 할 거야. 그럼 현수법장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면 지엄을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천재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앞뒤를 다 끊어놓고 거기만 딱 보면 대단하지. 근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면 단점이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돼.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 이게 왜 이게 되지? 그리고 이 얘기가 왜 당시에 먹혔지? 그거는 사회문화적인 배경 플러스 전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섞어서 봐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주역적인 게 저는 제일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맹자는 당나라 말에 떠요. 맹자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300년간 맹자 없습니다. 존재감 없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도 존재감 없었고, 맹자는 당나라 말에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서라는 개념이 예전에 없었던 개념이에요. 그게 당말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자가 약간 종교적이고, 유교에서는 굉장히 이단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잘 우기고. 종교적이라는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그거죠. 호연지기. 나는 호연지기를 잘 알고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그게 뭡니까, 선생님? 잘 기르면 우주에 가득 찬다. 그게 뭡니까? 말하기는 좀 그렇다. 이거 어디서 많이, 장난이야, 뭐야,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나중에 선종도 이런 비슷한 오류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나 되는데, 직업을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 200가지야. 전 세계의 직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가지, 400가지야. 그냥 정해놓고 그냥 최대 맥시멈으로 해서 한 500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직업 선택할 때 500가지를 전부 배워보고 하라고? 그렇게 하는 놈은 없어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싸닥 해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지. 물론 그렇게 해서 오차가 날 확률도 굉장히 크죠. 오류 범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수정해 가는 거지. 그걸 다 경험해보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예전에 개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거.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야,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리고 혼자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대박이야. 이소연 같은 사람 진짜 대박이잖아. 우주 혼자 갔다 왔잖아, 이소연이. 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계산하지 않았으면 가본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안 가본 놈 계산으로 나온 거야. 전 세계에서 우주로 나간 사람 몇 없을 거거든. 다 해봐야 100명도 안 될걸? 몰라.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몇 번이나 출발했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깝깝하죠. 근데 그게 맹자의 어떻게 보면 오류인데 그런 게 나중에 선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재미있는 게 젊은 사람한테 뭐 경험해 보아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이래버린다니까. 그걸 경험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네가 나에게 최대한 설명을 잘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게 해봐. 지금은 그런 시절이에요. 네가 필요하면 나에게 경험해봐. 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그런 오류를 범하는지도 사실은 맹자의 방식이나 나중에 육조 청담의 방식을 잘 보면 그 사람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다 연결선상에서 보면 사실 선호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거는 장자 계열이에요. 장자 계열. 장자하고 청담 계열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영향을 받은 거고, 이런 것도 사실 이건 주역적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주역이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무진장 높은 경전이거든. 그러니까 유교하고 도가, 도교까지 아울러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를 넘어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언뜻 보기에는 대단한 책인 것 같지만 진짜 미개하고 알딸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큰 테두리에 세계관만 있을 뿐이지 조밀한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저게 원시 문화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문화이기 때문에 뭔가 뚜렷한 게 없어. 근데 그 알딸딸함이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근거로 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큰 스님이 되고 싶으면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알딸딸한 말을 축약해서 하는 걸 해야 된다. 예언가들도 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어.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격압유력이나 뭐 다 마찬가지. 그냥 알딸딸한 걸 그냥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말고. 그걸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면 못 맞춥니다. 그렇게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딸딸하게 뿌려놓으면 나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의 근거 자료로 그 알딸딸한 걸 해석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석되느냐? 몰라.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근거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위에 걸 갖다가 끌어당겨 쓰는 거지. 거기에 투영시켜서. 그럼 거기에 그 말이 진짜 있느냐?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그게 수리부작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국 문화의 어떤 특징입니다. 직거를 만들지 않고 앞에 거의 권위를 비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개변해서 쓰는 방식. 그런 점에서 선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문화예요. 왜? 어록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만들어 썼어. 보통은 경전의 권위를 가져다가 쓰는데 나중에는 그냥 어록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특수 문화들이 있어요.
자, 화엄경과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설 중에 하나가 사종법계설이에요. 어렸을 때 개인적으로 저거를 읽으면서 도대체 왜 저런 식의 사고를 했을까에 대한 거를 사실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크고 나서 이게 이 양반들이 재밌는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그게 선으로 넘어가면 결국 홍주종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탐연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법계연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사종법계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사종법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법계라고 하는 건 이 세계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그리고 거기에 이치, 이법계. 그러니까 네 가지의 법계가 있다 그래서 사종법계예요. 법계. 그래서 이치적인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적인 거, 현상적인 거. 그러니까 요거는 현상적인 거. 이거는 이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현상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얘기하면 형상과 진료? 형상과 진료? 안 그러면 주역으로 얘기하면 형이상과 형이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도라고 하고 이걸 기라고 할 수도 있고 도기론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실제 한다라기보다도 어떤 원리적으로 개념이 구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얘기하면 얘는 정신, 얘는 육체. 네. 그리고 인간이면 죽은 게 아니니까 이사가 같이 있는 거죠. 이사무해법계. 이사가 무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로 걸림이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 근데 재밌는 건 2에서 시작을 하잖아. 2에서 시작을 하잖아. 이게 1이잖아. 이게 2고, 이게 3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치적인 거고, 원리적인 거고, 몸으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무해법계라고 했겠지. 사이무해법계라고 안 하고. 사가 더 본질이 아니고 이를 더 본질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한 거거든요. 언어의 순서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맨 마지막에는 사사무해법계라고 했을까? 이무해법계가 어떻게 보면 더 맞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더럽게 생각했죠. 어렸을 때. 참 20살쯤에 저런 생각 진짜 많이 했네. 왜 하필 사사무해라고 했을까? 이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모든 우주 삼라만상이 서로 다 무한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고 서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중일체 다중일인데 일체가 다 일즉다 다즉일인데 전체 속에 하나가 있고 하나 속에 전체가 있는데 왜 저거를 이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쉽잖아요? 근데 저거를 왜 현상 속에서 얘기를 할까에 대한 생각 을 무지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게 이기론에서도 나와요. 이기론에서도 나중에 비슷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진료고 이게 형상. 그리고 이 두 가지에서 결국 나중에 퇴계는 이 쪽으로 가고 율곡은 기 쪽으로 갑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로 둘 거냐.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멋있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정신경계야. 우리 정신경계 속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한 집단이 있었지. 그게 유식학이에요. 그게 유식학이야.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우리의 정신현상이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칸트의 인식론 생각하시면 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독일의 인식론. 이거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인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나 그때까지만 해도 칸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세계적 위상으로만 놓으면 칸트가 법장 스님이나 이런 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상 자체가 훨씬 높죠.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알려줘서 그래. 실제로는 우리께 훨씬 더 대단한 거야. 동아시아께 훨씬 대단. 전 세계에서 지금은 안 알려져서 모르는 건 우주 너머에 있는 거 외에는 거의 없어. 다 검토 끝나고 네임밸류에서 밀리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 심오해서 전달이 잘 안 돼.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의 학자들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다 어느 정도 이상 검토해요. 전문가들은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욕먹을 소리인데 한국 불교에 있는 스님들의 책들이 왜 번역이 잘 안 되느냐. 내용이 없어서. 왜 그 사람들이 번역해 가지 않느냐. 특별히 볼 게 없어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이데커 같은 사람은 그 독일 사람인데 영어를 좀 천시해 가지고 영어로 내 책이 번역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다 번역해 갔죠. 왜? 볼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쟤네가 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우리 걸. 그러니까 번역해 주면 볼 거야. 그건 안 봅니다. 필요하면 지가 번역해 갑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중국 거든지 뭐든 뭐 하든지 그러면 자료 다 찾아서 그렇게 번역하는 거지. 이게 누가 번역해 줬으니까 그걸 성의껏 내가 한번 볼게요. 책도 그렇잖아요. 책도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만 같아도 이렇게 책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내면 큰 스님들이 되면 책이 막 이만큼씩 옵니다. 한 달에. 새로 책 낸 분들이 다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 보내준다고 볼 것 같냐? 보내준다고 볼 것 같아? 왜? 받는 분들은 다 위치상 바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관심 있는 거는 당연히 보죠. 관심 없는 건 다 패스입니다. 물론 보내주는 분도 꼭 보라고 보내는 건 아니고 내가 이걸 냈어라고 한번 보고하는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적절점을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 하필 사사일까? 왜 하필 그러니까 현상적인 걸까? 현상이 다 무해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상적인 것들은 다 서로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인 것들이 걸림이 없는 거는 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네 정신하고 내 정신이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 포함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 그건 쉽게 이해를 하지. 근데 너랑 나랑은 왜 개별적인데 이것들이 다 걸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아? 나만 재밌는가 봐.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이 법계가 되는 게 더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현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현상보다 이상적인데 어떻게 보면 더 무게중심이 쏠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상을 중심으로 사람이 생각할 거냐 이상적일 거냐에 대한 차이가 벌어지는 얘기예요. 이상주의자들은 당연히 이쪽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무의 법계가 되면 그 기독교인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등관계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현상을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세계는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거니까 이 세계에서 네가 신을 위해서 빡시게 잘 굴러봐. 그러면 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년 살든 뭐 70년 살든 살고 난 뒤에 죽은 뒤에 대박이다. 거기서 다 끝난다. 그게 현상을 도외시하고 이상을 현상에서 투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투영하는 것도 아니고 현상이 이상 밑에 있는 거지.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을 그렇게 양보를 하고 힘들게 살면 그게 가서 죽은 뒤에 대박이 나서 다 해결될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쓸모없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진감래지. 고진감래.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다 가면 이제 단계 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좋은 게 온다라고 하는 건데 안 좋은 게 안 갈 수도 있잖아. 안 좋은 게 안 갈 수도 있잖아. 아니 걔네 말대로 죽은 뒤에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해. 근데 문제는 그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놈이 아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카톡을 보내라고.
갔다고 보내라 말이야. 보내라고. 근데 안 보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쪽은 시간대가 다르대. 아니 나 그런 거 진짜 봤어. 그런 거 진짜 봤어.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보내려고 이렇게 잠깐 하루 이틀 있으면 이쪽은 몇백 년이 흐른대. 야, 그거 핑계는 될 거 같기는 하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증명할 방법은 계속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현상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는 굉장한 탁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현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지. 우리한테도 리즈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 그런 리즈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태가 더 메롱인 거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점은 뭐냐? 지금이 메롱인 거기 때문에 메롱을 긍정하면 되지. 그게 현상을 어떻게 보면 투과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현상과 현상 속에서 전체 법계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 차등은 본질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현상 차등은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언제나 현상에 맞춰져 있다. 이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대등관계였던 거야. 그 본질성에서는. 그래서 현상적인 차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성기설이에요. 성기설. 여기까지는 지금 연기설인 거고, 연기설 관계성에 대한 얘기고, 성기는 뭐냐면 전체가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붓다가 돼. 내가 100겁을 수행해서 제바달다도 지옥에서 1겁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겁 정도면 그냥 다 된다라고 거의 생각할 좀 해도,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딴짓 안 하고 계속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한 100겁이면 뭐 다 될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부처님도 3대 아승기겁 547생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신 거니까, 그러니까는 부처님 같은 분은 3겁, 우리는 뭐 한 100겁 뭐 이렇게 막 계속 때려주는 거야. 아니면 뭐 1000겁 뭐 이렇게. 억겁 할까? 억겁? 아니 뭐 그렇다 치고 억겁 뒤에 나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붓다가 돼요. 이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기설이 뭐냐면, 자, 나는 억겁 뒤에의 붓다. 전에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억겁 뒤에 붓다. 라면 이 붓다는 완전성이거든요. 이 붓다라고 하는 완전성은 지금도 완전해야 돼. 불완전이 모여서 완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 내 자신이 이 완전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러니까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 믿으면 10만 성불이지. 믿으면 성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붓다인 게 자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요거를 조금만 관점 한기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면 선이에요. 선불교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이 다음에 선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완전성에서 일어난 거래. 완전성에서 일어난 거래. 이 현상 자체가 다. 불완전은 존재하지 않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세계가 꿈이라고 생각해봐. 그 꿈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꿈이기 때문에 허상이지만 완전한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것 자체는 다 대등관계고, 이거는 이제 연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계 연기. 이것은 다 대등관계고, 하지만 그것의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눈앞에서는 다 허상이죠. 하지만 이 또 다른 본질 속에서 보면 그것은 다 깨어있는 하나의 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거래요. 저거 맹자의 성선론입니다. 맹자의 성선설 같은 계열이에요.
중국의 상고주의하고 성선설 같은 계열은 거의 같이 가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불교식으로 해서 열애장을 거쳐서 불성, 그 다음에 그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남조 육조 시대 때 불성 사상이 유행했다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거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는 잘 생각을 못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다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족한 건 없어. 단 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 그것을 믿음으로써 넘어가면 십만성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머리로써 이해하면 교상즉관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화엄사상이에요. 화엄사상.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사사무의 법계는 이치를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는 의식을 생각하는 의식주의가 법상종이었기 때문에 법상종을 넘어선 현상의 문제. 그러니까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원리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에서 구현될 수 있는 직접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한 번 더 넘어가면 나중에는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 화엄 사상의 최대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의식을 못 하셨을 건데 최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 너무 본체론적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균질화시키려고 해요. 전체를 균질화시키려고. 우리는 다 대등관계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실제로는 대등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이치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상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럼 사사무예 법계 해서 대등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납득이 안 가거든. 자기 나름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는 전체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해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전체주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이 전부 다 이게 전체주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시다시피 서양과 달라서 성을 먼저 쓰고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주소 쓸 때도 큰 데서부터 이렇게 써서 작은 데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서양하고 다른 점이죠.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칭도 형, 누나, 그 다음에 뭐 지위를 호칭으로 부르지, 그러니까 과장님, 뭐 부장님, 뭐 이런 식으로 지위를 부르지 이름들을 안 부르거든요. 개별성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개별성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초월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무언가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숨고 싶은 의지도 있고 나대고 싶은 의지도 동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나 안 그러면 저 인스타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평범하게 살고는 싶지만 튀고 싶어. 동시에. 아니, 그게 인간에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라니까. 너무 나대가지고 유명인이 되면 피곤할 것 같아. 물론 뭐 그렇게까지 못 돼. 못 되는데, 그런데 완전히 죽어 있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거까지 찍어서 올려. 아니, 지가 음식을 장만해 놓고 찍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놈이 만들어준 걸 지가 찍어서 지는 먹는 거밖에 없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 그 좋은 걸 먹어서 살쪄서 좋겠다 이놈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싶지만 참아 못하는 것 뿐이야. 먹고 살이나 쪄라 씨.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아니 지가 그렇게 차렸어, 다 만들었어. 그러면 야, 이건 뭐 볼만한 게 있다. 야, 남이 다 해놓은 거. 그게 뭐냐면 가장 쉽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의지예요. 아니 그렇잖아. 그 젊은 애들이랑 같이 가다가, 여러분 자녀분들이랑 같이 갔다가 사진 찍기 전에 숟가락 들었다가 한 소리 먹는다. 엄마 그거 진짜 잠깐 아니, 사진 안 찍었는데. 아니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별 그지 같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하고 숨고 싶은 욕구는 동시에 존재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전체를 균질화시키려고 하는 속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 그게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이 점이 오히려 장점이기 때문에 당나라 초기에는 저 세계관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하나로 아우르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가 초기를 넘어서서 조금 안정되고 더 경제력이 떡상을 하면 드디어 개인적인 게 더 강력해져. 지금 여러분 애들 생각하시면 돼. 개인성이 강력해져. 그러면 그게 선이야.
선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선불교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성기설이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완전하다면 그러면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약간 메롱인 사람들이 있지? 야, 허리도 아프고 죽겠는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 문제도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아픈 그 자체도 완성이야. 네가 노안이고 그다음에 좀 허리도 아프고 상태가 메롱이지만 그 메롱인 것이 곧 완전성이야. 메롱을 극복하고 완전히 있는 게 아니고 메롱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완성이야. 그럼 선이에요. 그럼 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 이게 완전 선으로다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악은 어디에 있냐에 대한 악의 문제죠. 그게 나중에 이제 청량진관 스님하고 대론하는 현계다면 스님 같은 경우가 그 얘기를 해요. 붓다에게도 악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인 것들이 한 단계를 넘어갈수록 좀 앞에 것들을 이해하고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근데 화엄사상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어. 너무 본체론의 중심으로 해서 균질화시키려고 하는 세계관을 했다. 단 그 세계관에 의해서 당나라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선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이 성기설의 문제.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다. 야, 그러면 완성 안 된 건 뭐야? 그리고 그 얘기가 나중에 당나라 중기에 또 나와. 그럼 불완전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완성으로 치환시켜버리면 그럼 불완전은 없는 거야? 하지만 세상은 이게 힘들잖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불완전 자체가 완전이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그게 선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선에는 잡아 먹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법상종이라든지 이러한 인식론 중심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러니까 딱 중간 단계 정도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엄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기까지만 하고 화엄 사상은 그만할 거예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프로그램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이게 당나라 초기에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제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제 지장신앙 얘기도 제가 해드렸고, 문수신앙도 이때 유행해요. 지장신앙보다 문수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문수신앙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